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 왜 연락 안 하냐? 무슨 생각인지 말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상대방을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해본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 성격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순간은 그 사람한테 힘든 일이 생겼거나 나와의 트러블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연인 관계에서 이 사람과 잘 연애를 해나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그거는 어렵겠다, 이거를 보는 것도 얼마나 싸우느냐 보다 어떻게 싸우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하호호 행복할 때는 몰라요. 마냥 좋잖아요. 혹은 쎄한 느낌이 들어도 그게 그냥 쎄한 건지 모르고 기분 탓으로 넘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이 대처하는가, 요거를 본다면 이 사람이 회피형일 수 있겠다, 아니다, 요것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회피형인 분들은 명확한 특징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피형이 그들의 특징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회피형이라고 하면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회피와 잠수입니다. 말싸움이 시작되려 하면은 입을 닫아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이상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너가 싫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피형인 분들한테는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이 뇌에서 공포이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은 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 편도체,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즉 우리가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그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형인 분들은 겉으로는 되게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가 있는데 속으로는 화산이 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본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강제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회피형인 분들은 어릴 적에 이 양육자한테 감정적인 욕구를 표현했을 때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인한테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친밀감을 차단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는 그 무의식적인 기제가 작동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가 싫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앞서서 내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를 예방하겠다, 이런 생존 본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 애인이 회피하고 잠수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 왜 연락 안 하냐? 무슨 생각인지 말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상대방을 끄집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해본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으셨나요? 아마 효과가 없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회피형을 더 회피하고 싶게 만드는 게 바로 설득 그리고 호소입니다. 한쪽이 더 다가갈수록 다른 쪽은 더 멀어지는 거죠. 회피형인 분들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가올수록 내가 통제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더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독립 욕구를 먼저 인정해버리세요. 그냥 냅두라는 거죠.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고 열받는지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이 선택지가 우리한테는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과 잘 연애하려면 회피형한테 안정된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애착 이론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애착 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건데, 아기가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이 세상을 탐험하고 불안할 때 다시 돌아와서 안정을 찾듯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관계에서 이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회피형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내가 비난하거나 토라지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가 지금 혼자 있고 싶구나, 괜찮아, 준비되면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요. 회피형이 본인들이 통제당한다, 강요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물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 회피형은 역설적으로 다시 우리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가 자율성을 존중해줄 때 회피형도 점진적으로 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피형의 특징 2번째는 싸울 때 회피형은 상대방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너는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라서 대화가 어렵다라는 뉘앙스죠. 즉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 온도가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너는 나한테 너무 열내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회피형인 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피형 중에서도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할 수 있어요. 마치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게 된다, 이쪽으로 책임을 너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가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애착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성의 문제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회피형이라면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회피형 특유의 감정보다는 팩트와 논리 위주의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화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이 연애 자체가 감정이 주된 관계인 거고, 이런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건 감정적인 얘기나 모습이 안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회피형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 중 하나가 바로 주지화라는 겁니다. 이 주지화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제안한 방어 기제 중 하나인데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마치 이 학술 논문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분석하면서 정작 본인의 감정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인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반응은 무슨 일이냐, 괜찮냐, 이거 있는 건데, 이 주지화를 사용하는 회피형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라면서 문제 해결 모드로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싸울 때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빼고 팩트만 얘기하면 안전하다고 그들은 느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3초만 시간 내셔서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연애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상대방이 나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피형의 애인이랑 갈등이 생겼을 땐 감정적인 언어를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언어라는 게 슬픔, 서운함, 이런 직접적인 감정 단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듯한 말투, 몰아붙이는 말투, 따지는 말투 등등 감정 단어가 없어도 충분히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과 생각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피형한테 감정적인 표현은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반대로 차분하고 팩트 기반의 대화는 이 회피형의 전두엽,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피형과의 갈등은 장기전이 되면 안 됩니다. 빠르게 본론과 핵심,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피형은 감정적인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거든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애인이 데이트 약속에 늦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피형한테는 효과가 없는 반응이 뭘까요? 야, 너가 어제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잖아. 오늘 또 늦어? 나 혼자 거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진짜 너무 속상하다, 화가 난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회피형은 또 시작이네, 과하게 반응하네, 감정적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회피형한테 그나마 효과가 있는 반응은 뭘까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었다. 연락도 안 돼서 내가 걱정했다. 앞으로 늦을 것 같으면 미리 한 번만 연락 주면 좋겠다. 그거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딱 사실, 그리고 내 상태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게 가능한지 이제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은 3분에서 5분 안에 이 말을 끝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고 이런 게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냐? 장황한 설명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열한다든지 내 감정을 토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빼고 현재 상황, 그리고 내 니즈,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피형도 이 정도면 들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느끼고 도망가지 않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피형의 특징 세 번째는 내가 별거 아닌 말을 한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주말에 시간 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말에 상대방은 나한테 내가 너한테 시간을 안 낸 적이 있냐, 왜 그렇게 말하냐 라면서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회피형인 분들 중에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자존감이 높다기보다는
자존감이 높아 보여야 하는 사람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착 이론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인 분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내면에 취약한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괜찮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한테 계속 확신시켜야 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판이나 지적하지는 않을까? 이거에 대한 레이더를 예민하게 세워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이 나한테 비판하거나 지적한다고 느끼면 그게 조율해야 될 문제, 같이 맞춰가야 될 문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산책할 때 거리에서 작은 강아지가 걸어가고 또 맞은편에는 큰 개가 걸어오는 걸 보면 대부분 큰 개가 작은 강아지한테 짖기보다는 작은 강아지가 큰 개한테 먼저 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심리가 작은 강아지는 무섭기 때문에 본인이 겁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짖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심리라는 거죠.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혹시나 들킬까봐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으로 먼저 벽을 세우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는 거죠.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를 내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무의식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회피형이 우리의 말을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들어서 화를 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해명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 순간에 회피형은 이미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역효과라는 거죠. 오히려 너는 내 감정을 무시하고 논리로 나를 이기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1단계는 일단은 멈추고 침묵으로 버텨주는 겁니다. 작은 강아지가 짖을 때 이 큰 개도 같이 짖으면 개싸움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상대방이 과민하게 반응할 때 덩달아서 내가 억울해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말자는 거죠. 일단은 그 상대방의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도록 잠깐 침묵하면서 버텨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참지 못하면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싸움으로 가거나 잠수나 회피나 이런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심호흡을 하고 좀 참아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온도가 지금 100도라면 그게 70, 60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2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장 상대방의 화가 조금 가라앉았다면 내 말의 내용을 따지지 말고 상대방이 느낀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쁜 예로는 너가 오해한 거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랑 비슷한 꼴이에요. 그리고 회피형은 이거를 또 다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로는 내 말이 너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일단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느꼈겠구나 인정하는 거지 너가 맞다라는 그 논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핵심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한 말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회피형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떠날 거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어도 나는 계속 여기에 있다, 너의 감정을 존중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준다면 조금씩 나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상대방과 그렇게 언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는 일단 멈추고 같이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에 대한 의도를 조금 포장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은 이거였다, 우리 관계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라는 식으로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피형도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서서히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욱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포용적으로 수용적으로 대해주면 나랑 대화할 때는 막 이렇게 화를 쏟아내도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는 잠깐 나에 대한 생각을 좋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내 애인이 회피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순간들과 그런 순간들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행복한가, 나를 잃어가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를 고민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고민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뵐게요.